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미라네어라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미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감회가 새롭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걸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19에 결혼해서 20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제가 홀로 서기를 하게 된 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개발 사업 확장을 한다며 전 재산을 가져갔고 결국 5천만 원의 빚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들 현우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이 2만 원뿐인 상태로 아이와 둘이 남겨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고 아침이면 부어오른 눈을 팥으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현우가 학교에 가기 전 냉장고를 열었다가 굶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들까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닐 정장이 없어서 동네 구제가게에서 10,000원짜리 투피스를 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중곡동의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건대입구역 근처 중국집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16시간을 일했지만 두 곳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합쳐도 겨우 60만 원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30만 원을 내고 나면 아들 학원비는커녕 식비도 빠듯했죠. 그렇게 반년을 버텼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어 손은 갈라지고 하루 종일 서 있어 무릎은 퉁퉁 부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거운 그릇을 들다가 접시를 깨뜨렸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접시값 3만 원을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빠듯한 월급에서 더는 깎일 여유가 없었기에 저는 그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만의 기술이 필요하다. 내 가게를 가져야 한다. 동네를 돌아 집으로 가는 길, 화양동 시장 근처의 미용실 앞에 미용보조 구함, 나이 무관, 초보자 가능, 월급 120만 원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붙여놓은 것 같았달까요? 한참을 그 종이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게 늦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종이에 적힌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청담헤어라는 작은 미용실이었는데 아침 10시 오픈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더니 원장님이 막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박정숙 원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경력이 없으시네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는 처지이고 기술을 배워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고요. 원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머리 감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손재주가 있어 보이니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용사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 감기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물온도 맞추기, 손가락 힘 조절하기, 샴푸와 트리트먼트 양 맞추기까지. 손님 한 분 머리 감기는데 30분이 걸렸고, 원장님은 제가 감긴 머리를 다시 한 번 더 감기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은 퉁퉁 부었고 손목과 어깨는 아파서 밤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미용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월급 120만 원 중 60만 원을 학원비로 냈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 일찍 퇴근해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머리 감기와 수건 개기, 청소하기만 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드라이기 잡는 법을 배웠고 3달째부터는 간단한 커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네킹으로 연습했고 주말이면 봉사센터에서 무료 커트 봉사도 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미란 씨는 손재주가 타고났네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청담동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스태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셨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월급도 200만 원으로 올랐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용실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커트부터 파마, 염색, 드라이까지. 특히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테크닉도 익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선배님들의 시술을 지켜보았고 틈틈이 메모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마네킹으로 연습했고 퇴근 후에는 미용 잡지를 보며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고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섬세한 손길과 꼼꼼한 시술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머리를 감길 때면 미란 씨 손에서 잠이 와요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프로페셔널한 미용사로 성장해 갔습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3년째 일하던 때였습니다. 월급에서 저축한 돈이 3천만 원 정도 모였고 거기에 현우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도 보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나치던 화양동의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늘 눈여겨보던 곳이었습니다. 대학교와 가깝고 주변에 원룸촌이 많아 젊은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건물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의자 3대, 샴푸 의자 2대를 놓았고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칠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도 놓았죠. 그렇게 2018년 3월 드디어 제 이름을 건 미란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2~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앞 골목을 쓸고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는 전단지를 돌렸고 주변 원룸에도 홍보 전단을 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특히 제가 젊은 감각으로 해주는 스타일링을 좋아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도 생겼고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부터는 하루 10명 정도의 손님이 찾아왔고 6개월이 지나자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월세를 제하고도 순수익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현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고 주말에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년째가 되자 미용실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디자이너 1명을 채용했고 샴푸하는 보조 직원도 뽑았습니다. 수입도 늘어나서 매달 5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승용차도 구입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제 차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주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가격은 4억 5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층은 임대를 주고 1층은 제 미용실이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임대 수입이 생겼습니다. 40대 중반에 시작한 미용이었지만 50대 초반에 제 건물과 가게를 가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현우가 엄마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초 미용실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용실 근처 노인복지관을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가 부스스하게 자란 채로 깔끔하지 못한 모습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바로 노인복지관을 찾아갔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미용 봉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는 두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첫 봉사 활동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용 가위와 빗, 드라이기, 전기 커터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20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몇 달 동안 미용실을 가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시는데 미용실 비용까지는 엄두를 못 내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손님은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겨드리고 커트를 해드렸습니다. 끝나고 거울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몇 년 만에 미용실 와본 것 같네. 이렇게 예쁘게 해주다니. 고마워요, 딸내미.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15분의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제가 직접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구입해서 가져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건조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고급 제품을 썼습니다.
또 미용실에서 쓰던 목받침 쿠션과 허리 쿠션도 가져가서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봉사 시간도 늘려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인근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아이들을 위한 날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하는 것은 어르신들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학교 이야기도 듣고 장래 꿈도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민지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숙녀처럼 긴 생머리였는데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며 짧은 머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난 뒤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매달 2번의 봉사활동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용실 운영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제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021년 봄 복지관에서의 미용 봉사가 1년을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의료 봉사팀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복도에 임시 진료소가 설치되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을 재고 간단한 진찰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전 내내 어르신들 머리를 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는데 의료 봉사팀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진료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중에 머리가 길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진료 순서를 미용과 맞춰볼 수 있을지 의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민혁 선생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성모병원 내과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율적인 봉사 방법을 고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료봉사팀과 미용봉사가 같은 날 진행되었고 자연스럽게 강 선생님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정리할 때면 가끔 도와주시기도 했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치매가 있으신 박순자 할머니 일입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자르실 때마다 불안해하시고 안절부절 못하셨는데 강 선생님이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금세 마음이 놓이신 듯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런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강 선생님이 커피 2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아프리카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봉사가 주는 깊은 보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따뜻한 인류애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강 선생님이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된 과정과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서 특별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사가 있는 날이면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고, 봉사가 끝난 후에 대화는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의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씨는 제게 새로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여름 복지관 봉사는 계속되었고 강민혁 선생님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7월의 마지막 토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날씨 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들고 계셨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강 선생님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그분의 성격을 닮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부인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난소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의료봉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3년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프리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건기가 길어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던 모습, 아이들이 빗속에서 뛰어노는 순수한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미용실 문 앞까지 배웅해 주시는데 그때 우연히 우리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선생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었고 그분의 미소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9월 초 강 선생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에 이끌렸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북악산 산책로를 거닐었습니다. 늦여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얼마나 씁쓸한 결말을 맺게 될지는. 2021년 겨울 강민혁 선생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이 끝나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 저녁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당직이 있는 날이면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도시락 통을 건네받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미용실에 들러 커피를 가져다 주셨고 바쁜 와중에도 잠시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 밤 강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현지 주민들이 만든 나무 목걸이였습니다. 은은한 윤기가 나는 흑단 나무로 만든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처럼 소박하지만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날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현우의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성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재혼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먼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강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으시죠?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우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22년 3월,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주례를 서주셨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의료봉사팀,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올레길을 걸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는 저와 함께 의료봉사와 미용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했고 주말이면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강 선생님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주말 아침에 직접 만들어주시는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현우와도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주말마다 현우의 과제를 봐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의대생인 현우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문자의 횟수가 줄어들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주말 봉사활동도 자주 빠지게 되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큰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2022년 가을, 결혼 7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혁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다며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다음 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강민혁은 며칠 뒤 환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새로운 의료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며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원장님과 동업으로 개인 병원을 차리려는데 장비 구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며 투자금은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미용실 운영비와 적금을 깨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강민혁은 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023년 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민혁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약회사와 합작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번에는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제약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매일 밤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미용실 운영자금까지 모두 빼서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이 되자 강민혁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5월 어느 날 강민혁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제약회사 본사와의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이 강민혁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어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모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이미 5년 전에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말했던 의료사고도 개인 병원 계획도 제약회사와의 계약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강민혁은 전국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가짜였고 의사 면허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민혁의 진짜 이름은 최동철이었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과 11범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의료 봉사도 모두 거짓이었고 그가 입었던 의사 가운과 명찰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의 과거 행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다른 지역에서도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해 신뢰를 쌓은 뒤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봉사활동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동했던 순간들, 그토록 진실되다고 믿었던 마음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건물 대출금 3억, 미용실 운영자금 2억, 적금과 보험 해약금 3억, 신용대출 2억, 총 1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미용실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땀 한 땀 일구어온 제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이불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빚쟁이가 되어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관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무슨 면목으로 찾아뵈어야 할지, 강민혁이 사기꾼이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등록금도 제때 보내지 못했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살에 혼자가 되어 현우를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미용실을 시작하며 꿈꿨던 희망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옛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 당신은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다시 미용 가위를 들었습니다. 건대 입구역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자리에서 디자이너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어떻게 10억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고 생활비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빠듯한 생활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향이 보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희망이 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쌓아온 20년의 경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제 손길을 신뢰하고 제 기술을 인정해 줍니다. 까만 머리가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미용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제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이지만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냐고요. 사실 저도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제 아들이자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20살의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도, 미용 기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힘든 길이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요. 신뢰는 하룻밤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진실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만큼 더 단단하게, 흔들린 만큼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봄을 기다립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박지연입니다. 43세 나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저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아들은 8살, 딸은 5살이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들고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시골이었지만 교육열이 높기로 소문난 동네였습니다. 전세로 얻은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한쪽 방에서 영어 개인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 2명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영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이 전국 영어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학생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작은 학원은 꿈틀 영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벽은 제가 직접 파스텔 톤으로 칠했고 천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별자리를 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꿈틀 영어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스토리텔링 영어 수업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딱딱한 수업 대신 영어 동화책을 재구성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재를 만들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6시부터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등교시키고 나면 바로 학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생들을 위한 파닉스 수업, 오후에는 초등학생 수업, 저녁에는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매일 울면서 학원에 왔는데 제가 만든 영어 연극 수업에서 주인공을 맡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교 영어 성적 1등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년이 지나자 교실이 좁아졌습니다. 학생 수가 8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 명단도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과감히 은행 대출을 받아 근처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150평 규모의 새 학원은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된 후에도 매일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마다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력 있는 강사도 한 명씩 영입했습니다. 특히 원어민 수업에 공을 들였는데
미국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앤 선생님이 합류하면서 수업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영어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영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학생도 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경영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영학원을 다니며 회계와 마케팅을 배웠고 주말마다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학생 수는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공이 제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틀 영어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스토리텔링 영어 수업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딱딱한 수업 대신 영어 동화책을 재구성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재를 만들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6시부터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등교시키고 나면 바로 학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생들을 위한 파닉스 수업, 오후에는 초등학생 수업, 저녁에는 중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영어를 너무 싫어해서 매일 울면서 학원에 왔는데 제가 만든 영어 연극 수업에서 주인공을 맡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교 영어 성적 1등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년이 지나자 교실이 좁아졌습니다. 학생 수가 80명을 넘어섰고 대기자 명단도 30명이나 되었습니다. 과감히 은행 대출을 받아 근처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150평 규모의 새 학원은 도서관과 멀티미디어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장이 된 후에도 매일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표정을 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마다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력 있는 강사도 한 명씩 영입했습니다. 특히 원어민 수업에 공을 들였는데 미국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앤 선생님이 합류하면서 수업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영어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영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학생도 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경영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영학원을 다니며 회계와 마케팅을 배웠고 주말마다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학생 수는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공이 제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9년 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학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은 특히 제가 개발한 스토리텔링 영어 커리큘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대구 시내 여러 학원에서 제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여름 드디어 첫 분원을 열었습니다. 수성구의 학원가 중심부였습니다. 본원의 운영 방식과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했고 직접 강사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분원도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실제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교사 연수를 진행했고 한 달에 한 번은 학부모 상담의 날을 가졌습니다. 2020년에는 교재 출판사도 설립했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드림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습니다. 예상 밖의 성공이었습니다. 전국의 영어학원에서 주문이 밀려들었고 첫 해에만 3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분당에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들은 의대에, 딸은 음대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만든 성공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 드디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꿈틀 영어학원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첫 달에만 50개의 문의가 왔고 그중 10개 지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을 위해 대구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교육업계에서는 제가 만든 영어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했고 여러 교육 컨퍼런스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대구의 슈바이처라는 별명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 속에서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성공이 주는 자신감으로 인해 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경고음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본사 임원진의 잦은 교체, 늘어나는 민원, 프랜차이즈 관리의 어려움.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처럼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3월 교육 컨퍼런스에서 임성준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의 유명 교육그룹 글로벌에듀 대표였죠. 40대 후반의 나이에 벤처 사업가 대상을 수상한 실력자였고 특히 온라인 교육 플랫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임 대표는 제 강연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 원장님의 교육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육의 미래와 너무나 잘 맞닿아 있더군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관리, 메타버스 기반의 실시간 화강 수업. 그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오프라인 교육의 노하우와
그의 온라인 플랫폼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았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임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로 내려와 미팅을 했고 매번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 교재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종이 교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증강현실과 게이미피케이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만들자는 거였죠. 5월에는 서울 사무실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임 대표는 이제 꿈틀의 시대가 올 겁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저 역시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꿈틀 디지털 캠퍼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00개 학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임 대표는 해외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글로벌 진출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일하는 방식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프로젝트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 의대 등록금 걱정을 하자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학자금 대출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임 대표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LOI 투자 의향서를 보내왔다며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5천억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임 대표는 박 원장님이 20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할 때입니다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겨울 임성준 대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측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중요하게 본다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있던 운영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임 대표는 제 개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원장님, 3개월만 버티면 투자금 200억이 들어옵니다. 그때 바로 갚으시면 됩니다. 교육사업부 이사였던 김 부장이 이상하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임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의 걱정이라며 일축했고 저는 결국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3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중국 투자자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임 대표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50억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 건물과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의 급여가 며칠씩 밀리기 시작했고 교재 인쇄비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 대표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봄이 되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디지털 캠퍼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비 명목으로 나간 돈이 실제 개발에 쓰이지 않았던 겁니다. 5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계팀 과장이 퇴사하면서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 대표 명의로 빠져나간 수십억의 자금이 해외 도박 사이트와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임 대표에게 연락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그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한 달 전부터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6월 초 끝내 폭탄이 터졌습니다. 임 대표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빼돌린 금액이 총 300억 원에 달했고 그는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회사 부채는 총 150억, 개인 보증과 대출을 합치면 200억이 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임성준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정민수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회사를 파산시킨 전과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듀라는 회사도 해외 투자자들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6월 중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왔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도 압류되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직원들의 실직이었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던 김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저를 믿고 투자했던 젊은 원장들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은 5억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시작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하시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재 출판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인쇄소에 밀린 외상값만 3억이 넘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든 교재들, 수업 자료들이 창고에 쌓인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세워가며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의대를 자퇴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알바해서 돈 벌어올게요. 딸도 음대 진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군 꿈틀 영어학원의 본업마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실을 정리하면서 찍었던 첫 수업 사진을 보았습니다. 15명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 속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제 개인 재산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산 신청을 권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때 김 부장이 보내준 USB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임 대표의 말을 덜 믿었어도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임성준, 아니 정민수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고 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졌지만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런 일을 반복해온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연일 꿈틀 영어학원 사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타 강사의 몰락, 억대 사기 피해 같은 제목들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한때 대구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사기꾼과 결탁한 학원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2년 늦가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전 직원이었던 김 부장이 자신의 투룸 반지하를 저렴하게 내어준 덕분이었으니까요. 하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딸의 일터에 들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딸은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부터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이제 방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 학원을 시작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 민호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된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민호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내 영어 강사를 제안했습니다. 주 3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때 200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제가 이제는 한 회사의 강사로 일한다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영어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년 전 처음 영어를 가르치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는 처음입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점차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주말에는 임원들의 자녀 교육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을 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꿈틀 영어학원의 강사였던 분들도 연락해 왔습니다. 다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살고 있었고 가끔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망이 아닌 위로를 건넸고 그 따뜻함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의대는 포기했지만 대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억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라도 그 빚을 갚아나가리라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2023년 초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강의를 다니면서 틈틈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20년간의 교육 노하우를 담은 5분 영어 레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구독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한 편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출근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촬영하고 퇴근 후에는 편집을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구독자들의 응원 댓글이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5분 영어 레슨 중 하나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영어 강의는 처음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강의를 개설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했습니다. 계약서 검토도 꼼꼼히 했고 법률 자문도 받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지연의 리얼 영어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온라인 강좌는 첫 달에만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수입도 점차 늘어나 월 5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수입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강생들의 사연도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4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주부, 해외 주재원 발령을 앞둔 회사원, 영어 교사를 꿈꾸는 대학생까지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 역시 힘을 얻었습니다. 채권자들과도 성실히 소통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진정성을 인정받아 일부 채권자들과는 채무 조정에도 성공했습니다. 200억의 빚은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음악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를 시작했고 아들은 교육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비록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저녁이면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직원들과도 새로운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작은 학원을 차렸고 저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겨울, 드디어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촬영과 편집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한 욕심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한 교육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온라인 강의를 본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집필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교재 집필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강의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하고 밤에는 원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교육 경험이 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조차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은 제 원고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개발했던 스토리텔링 방식의 교육법이
이제는 역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3월 첫 번째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코리언 스루 스토리즈라는 제목의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K-파프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쇄 수입으로 처음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드렸을 때 그들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5분 영어 레슨에 더해 한국어 선생님을 위한 영어 수업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특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특히 해외 한국문화원의 관심을 받았고 몇몇 문화원에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수, 그러니까 가짜 임성준이 태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검거 소식에 안도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제가 그토록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만큼 새롭게 얻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겸손함,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름이 되자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의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교육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중학교 교사가 되었고, 딸은 음악학원 정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에 매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는 그 다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2024년 겨울,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더 이상 화려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입니다. 벽에는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20살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초심을 떠올립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한때 저는 200명의 직원과 전국 100개의 가맹점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교실을 엽니다. 학원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한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옵니다.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볼 때면 제가 왜 교육자의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빚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고 채권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값진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강단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오히려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지금 제 꿈은 소박합니다. 거창한 사업 확장도 화려한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희망 장학 프로젝트입니다. 제 수입의 10%를 적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준 제자들에게,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다시 일어서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